경비원 김만호 씨의 손이 1504호 한유리 여사의 가장 은밀한 곳에 닿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세상은 멈추었다. 그녀의 피부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열기, 갑작스레 새어나온 숨막히는 신음. 그 찰나에 경비원과 입주민 사이의 벽은 완전히 부서졌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김만호는 그의 나이 53세 인생의 모든 타이틀을 잃었다. 30년을 바친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냉혹한 이름 아래 쫓겨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그를 지탱하던 가정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졌다. 남은 것은 서울 변두리의 좁고 어두운 고시원 방 한 칸과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막막함 뿐이었다. 그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비참함 바로 그 자체였다. 그런 만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곳은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더 헤리티지의 경비원이었다. 이곳은 그가 한때 꿈꿨던, 그러나 이제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다른 세상이었다.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4시간 교대 근무를 서는 그의 굽어진 등 뒤로 입주민들의 화려한 삶이 끊임없이 펼쳐졌다. 만호는 아파트의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상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입주민들은 그를 아저씨 혹은 저기요라고 불렀고 존재 자체를 무시했다. 그 중에서도 1504호에 거주하는 한유리 여사는 만호에게 가장 가혹하고 견디기 힘든 존재였다. 28살의 어린 나이, 모델처럼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진 그녀는 만호의 눈에 비치는 더 헤리티지의 완벽한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만호를 비롯한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향한 가차없는 오만함과 냉대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만호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고, 택배를 받을 때는 턱으로 만호를 지시했으며, 가끔은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뜸 만호에게 전화를 걸어 면박을 주기도 했다. 경비실은 도대체 뭘 하는 곳이에요? 당신들 월급은 누가 주는 건데? 그럴 때마다 만호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수치심을 억누르며 죄송합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읊조릴 수밖에 없었다. 유리의 차가운 시선은 만호의 남은 자존심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었다. 만호는 생각했다. 그래, 내가 무능해서 이 지경이 된 거지.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경멸적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잃어버린 남자로서의 자아는 깊은 심연 속에서 고통스럽게 꿈틀거렸다. 이런 팽팽한 긴장 관계는 뜻밖의 전화 한 통으로 급작스러운 변화를 맞았다. 경비 아저씨, 지금 당장 1504호로 올라와요. 급한 일이 있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명령조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짜증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만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화가가 그린 듯한 추상화가 바닥에 기대어 있었다. 이거 벽에 걸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네요. 벽이 대리석이라서 일반 못으로는 안 될 거예요. 높이는 딱 이 정도. 유리는 손으로 대충 위치를 가리켰다. 만호는 당황했다. 경비 업무에는 이런 일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리의 눈빛은 거절을 용납하지 않았다. 만호는 공구함에서 대리석 벽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특수 드릴과 앙칼을 꺼냈다. 유리는 턱을 괴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대로 하세요. 이거 몇 천만 원짜리 그림이에요. 흠집이라도 나면 아저씨 월급으로는 평생 갚아도 안 될걸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만호의 가슴에 박혔다. 젠장, 또 저놈의 돈. 만호는 아무 대답 없이 묵묵히 사다리를 펼쳤다. 그는 작은 전동 드라이버를 들고 조심스럽게 그림 액자의 고정세를 벽에 맞추려 애썼다. 1504호는 천장이 높아 그림을 걸 위치에 맞추려면 사다리 맨 꼭대기에 위태롭게 서 있어야 했다. 만호는 고개를 숙이고 나사를 조이느라 잠시 균형 감각을 잊었다. 그때 만호가 서 있던 사다리 받침대가 유리가 무심코 찾던 작은 소파발에 걸려
미세하게 미끄러졌다. 만호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몸이 앞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졌다. 떨어지는 그림 액자와 함께 만호의 몸은 사다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앞에 서 있던 유리를 향해 손을 뻗어 넘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쿵! 만호는 그림 액자를 껴안은 채 그대로 유리를 덮쳤다. 유리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았고 만호는 유리의 몸 위에 거의 포개지듯 쓰러졌다. 그림 액자는 다행히 쿠션이 좋은 러그 위에 떨어져 손상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몸은 가장 가까운,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얽히고 말았다. 만호의 몸이 유리의 허벅지 사이, 가장 보호되고 은밀한 영역에 의도치 않게,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하게 맞닿은 것이다. 그 순간 만호는 수치심과 당혹감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려 했지만 유리가 숨을 멈춘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만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늘 차가운 얼음 같던 유리의 얼굴이 홍조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눈빛에는 이전의 경멸이나 짜증이 아니라 순수한 당황함, 그리고 만호가 감히 명명할 수 없는 이상하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한유리라는 차가운 성천에 생긴 균열이었다. 만호는 그 찰나의 순간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남자의 본능이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번쩍이는 것을 느꼈다. 잃었던 모든 것, 직장, 아내, 자존심이 유리의 차가운 멸시 속에서 폭발하듯 되살아났다. 지금이야, 기회는 이때뿐이다. 만호는 재빨리 몸을 일으키는 대신 오히려 유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주눅든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유리가 그에게 던졌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한 통제와 지배의 시선이었다. 유리의 뺨은 더욱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만호의 맹렬한 눈빛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 없었다. 만호는 허리를 살짝 굽혀 유리의 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 목소리였지만 알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1504호 사모님, 방금 제가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소리를 지르지 않으시죠? 만호는 그녀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대신 그녀의 심리적 방어선을 건드렸다. 유리의 입술이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손으로 만호의 어깨를 밀어내려 했으나 그 동작은 힘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거리를 좁히는 듯했다. 만호는 그녀의 저항을 무시하며 그녀의 귓불에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조용한 것을 보니 당신도 싫지만은 않은 모양이군요. 이것은 경비원의 도발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가 멸시당했던 수많은 날들에 대한 복수의 선언이었다. 유리는 만호의 갑작스러운 역전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만호는 그녀의 나약해진 틈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차가운 갑옷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만호는 몸을 일으켜 유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혹시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부르세요.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구함을 챙겨 유리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1504호를 나섰다. 복도에 선 만호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남자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다. 굽어진 어깨는 펴졌고 멸시로 가득 찼던 세상은 이제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1504호는 이제 단순한 부자의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정복해야 할 그의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을 수 있는 금지된 영역이 되었다. 김만호 씨가 1504호를 나선 후 한유리 여사는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굳어 있었다. 그녀의 숨은 불규칙하게 떨렸고 방금 전 일어난 사건의 잔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당혹감.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녀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하고 낯선 흥분이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그녀의 삶, 남편의 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스스로가 구축한 차가운 여성상, 이 단 한 번의 불시착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김만호라는 남자의 쉰 목소리에서 나온 그 도발적인 속삭임을 잊을 수 없었다. 당신도 싫지만은 않은 모양이군요. 그 말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스러운 욕망을 건드렸다. 그녀는 늘 모든 것을 통제했다. 비싼 물건을 소비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심지어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만호에게는 달랐다. 만호는 그녀의 경멸을 견디는 존재였지만 단 한 번의 접촉으로 그가 그녀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지배는 폭력적이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그녀를 무장해제시켰다.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굴복했지? 왜 소리를 지르지 못했지? 유리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만호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은 그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내내 거실을 서성였다. 경비실에 전화해서 그를 해고하라고 소리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평소처럼 냉담하게 대해야 할까? 그녀의 이성은 만호를 멀리하라고 외쳤지만 몸의 깊은 곳에서는 그날의 짧고 강렬했던 접촉을 다시 원하고 있었다. 만호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와 평소의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이제 유리가 자신에게 보여준 당황함의 깊이를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이 얼마나 얇은 유리 조각 위에 서 있었는지 깨달았다. 만호는 이전처럼 묵묵히 근무했지만 그의 내면은 새로운 힘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경비실 모니터를 통해 15층 엘리베이터 CCTV를 흘끗 보았다. 그녀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없었지만 그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 권력을 부여했다. 그는 이제 경비원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쥐고 있는 공범이었다. 만호는 며칠 동안 기다렸다. 그는 유리가 먼저 움직일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 11시 30분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1504호 한유리. 만호는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받았다. 네, 경비 김만호입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낮고 불안정했다. 아저씨, 저예요. 지금 바로 1504호로 올라와 주세요. 거실 조명 스위치가 고장 난 것 같아요. 급해요. 고장이라는 단어는 만호의 귀에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만호가 아침에 내려왔을 때 조명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핑계였다. 그녀가 그를 다시 보고 싶어 하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솔직해질 수 없는 백조의 필사적인 날갯짓이었다. 만호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대답했다. 네, 조명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곧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이 시간에 저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혼자 계신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녀의 핑계를 알고 있다는 조용한 조롱이었다. 유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무슨 상관이에요? 빨리 올라오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만호는 미소를 지었다. 주도권은 이미 그의 손에 넘어와 있었다. 만호는 공구함을 챙겨 1504호로 향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1504호 문 앞에 섰을 때 만호는 가슴이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복자의 기대감이었다. 유리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흰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의 화려한 드레스나 냉철한 오피스룩이 아닌 모습은 그녀를 더욱 나약하고 인간적으로 보이게 했다. 그녀의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방금 샤워를 한 듯 머리카락은 약간 젖어 있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제가 급하다고 했잖아요.
유리는 다시 평소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만호는 그 노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고 있었다. 만호는 일부러 조명 스위치 근처가 아닌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제가 경비원이지 전기기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조명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유리는 만호의 당돌함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무슨 소리예요? 불이 안 켜지잖아. 그녀가 스위치를 만지자 조명이 번쩍이며 들어왔다. 만호는 픽 웃음을 참았다. 보시다시피 조명은 완벽합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부르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리의 얼굴은 다시 붉어졌다. 그녀는 당혹감과 굴욕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욕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나가요. 당장 나가. 당신은 해고야. 내가 당장 관리실에 전화할 거야. 그녀는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없었다. 만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해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모님께서 저를 왜 불렀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호는 공구함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유리의 턱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았다. 그의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 그녀의 섬세한 피부에 닿자 유리는 미세하게 떨었다. 이 접촉은 더 이상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었고 유리는 저항할 수 없었다. 만호는 유리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접촉이었으나 유리가 숨을 헐떡이자마자 만호는 키스를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유리는 처음에는 만호의 가슴을 밀어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은 무력하게 떨어졌고 대신 만호의 유니폼 어깨를 붙잡았다. 그들의 키스는 멸시와 복종, 잃어버린 자아와 발견된 쾌락이 뒤섞인 격렬한 폭풍이었다. 만호는 유리를 거실 벽으로 밀어붙였고 그녀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유리의 몸은 전율했다. 그녀의 차가웠던 가면이 녹아내리면서 그 안에 뜨거운 욕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다. 만호는 그녀의 모든 저항을 정복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유리의 억눌린 신음은 1504호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기를 완전히 깨뜨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이미 욕망의 덫에 깊이 걸린 백조와 같았다. 그가 그녀에게서 빼앗은 것은 육체적인 순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통제력, 오만함, 그리고 그녀를 짓누르던 사회적 지위의 굴레였다. 그들의 몸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만난 돼지처럼 서로를 탐닉했고 그 과정에서 만호는 잃었던 남자의 모든 명예를, 유리는 그녀가 몰랐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적인 쾌감을 되찾았다. 격렬한 시간이 지나고 만호는 유리의 젖은 이마에 키스하며 그녀의 옆에 누워 있었다. 유리는 눈을 감은 채 침묵하고 있었다. 만호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그녀의 차가운 갑옷을 입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잠시 후 유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일어났으면 이제 가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만호는 그녀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유니폼을 정리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사모님께서 저를 또 부르시게 될 거라는 것에 제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만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승자의 미소를 보이고는 1504호를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만호의 등 뒤에서 유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사로잡은 금단의 쾌락에 대한 절망적인 인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만호에게 중독되었다. 1504호는 이제 김만호 씨에게 단순한 호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왕국이었고 그 왕국의 여왕 한유리 여사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포로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첫 번째 만남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중독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리가 만호를 부르는 방식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집착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조명 고장이었지만 곧 수돗물 소리가 이상하다. 택배를 옮겨달라. 심지어 밤에 누군가 문을 두드린 것 같다는 식의 핑계로 바뀌었다. 만호는 그녀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것이 1504호의 호출이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불안이 아닌 확신에 찬 승리감이었다. 만호는 늦은 밤 혹은 새벽녘에 조용히 1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에 서 있는 그는 더 이상 굽실거리는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은밀한 비밀을 지배하는 남자였다. 유리가 문을 열어줄 때마다 그녀는 늘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입술은 만호에게 당장 가서 이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라고 차갑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만호를 향해 빨리 들어와서 이 고통스러운 갈증을 해소해줘요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만호는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를 즐겼다. 그는 굳이 그녀의 핑계를 고쳐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말을 듣는 척하며 그녀의 몸과 마음을 정복하는 데 집중했다. 아, 사모님, 수압이 문제시라면 제가 특별히 이 손으로 고쳐드려야겠군요. 만호가 이런 식의 은밀한 농담을 던질 때마다 유리는 얼굴을 붉혔지만 이제는 소리를 지르거나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으로 굴복을 대신했다. 만호가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유리의 차가운 겉껍질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는 만호의 거친 손길과 쉰 목소리의 지배 아래에서만 자신이 진정한 여성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남편의 부와 사회적 시선 속에서 갇혀 지내던 그녀의 본능이 만호의 투박한 품 안에서 해방되었다. 만호에게는 이 관계가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고시원 방에서 느끼는 비참함과 이혼 후의 고독함은 1504호의 고급스러운 침실 안에서 유리의 굴복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이제 돈과 지위가 아닌 순수한 본능의 영역에서 승리한 왕이었다. 만호는 그녀의 몸을 통해 자신을 경멸했던 상류층, 사회 전체에 복수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격렬해졌다. 처음에는 숨기려 애썼지만 중독이 심화될수록 그들은 감각의 극한을 추구했다. 유리는 만호에게 정복당할 때마다 죄책감과 동시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해방감을 느꼈다. 그들의 숨겨진 관계는 1504호라는 금단의 성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비밀 의식과 같았다. 만호는 유리를 거울 앞에 세워놓고 그녀의 자아와 욕망이 충돌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즐겼다. 유리는 처음에는 몸서리쳤지만 만호의 단호한 시선 앞에서 결국 눈을 감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만호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이제 누가 주인인지 알겠습니까? 당신의 이 모든 호화로움도 당신의 아름다운 외모도 결국 이 늙은 경비원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유리는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그의 유니폼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그들의 쾌락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섰다. 그것은 지배와 복종, 굴욕과 승리의 복잡한 심리 게임이었다. 당신은 이 파격적인 관계가 쾌락의 한계를 넘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이들의 금지된 만남이 주변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스릴 넘치는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화를 놓치지 마세요. 그들의 대담함은 곧 그들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씨앗이 되었다. 어느 날 밤 유리가 만호를 부른 것은 정말로 조명을 고쳐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욕망이 가장 주체할 수 없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거실의 커다란 통유리창 근처에서 서로의 몸을 탐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야경은 그들의 은밀한 행위를 더욱 짜릿하게 만들었다. 유리는 혹시라도 누군가 볼까 두려워했지만 만호는 오히려 그 긴장감을 즐겼다. 그는 유리의 입을 자신의 손으로 막고 그녀의 신음을 억누르게 했다.
유리의 몸은 긴장과 쾌감으로 비틀거렸고 그들의 격렬한 움직임은 호화로운 아파트의 두꺼운 벽마저도 완전히 막아내지 못할 정도였다. 만호는 이 순간 자신이 유리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정복했다는 환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굴욕을 이 여성에게 돌려주었고 그녀의 몸과 마음이 그 복수를 완성시켜주고 있었다. 유리는 다음 날 아침 만호가 떠난 후 언제나처럼 후회와 자기 혐오에 시달렸지만 밤이 되면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삶은 이 금단의 관계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다. 그녀의 우아한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내면은 이제 경비원 김만호라는 이름의 독에 깊이 중독된 상태였다. 그녀는 이 관계를 끝낼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만호의 다음 호출을 기다리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되어버렸다. 이쯤 되자 만호 역시 자신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이 관계는 이제 복수나 쾌락을 넘어선 두 사람의 파괴적인 공멸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다. 그들은 곧 자신들이 만든 은밀한 소음이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1504호에서 시작된 김만호 씨와 한유리 여사의 금지된 쾌락은 이제 그들만의 비밀을 넘어섰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더 헤리티지는 완벽한 방음과 철저한 보안을 자랑했지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격정의 소리까지 막아낼 수는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1504호에서 새어나오는 부자연스러운 소음은 인접한 호실들의 평온을 깨뜨리기 시작했다. 아래층 1404호 주민은 처음에는 위층에서 가구를 끌거나 집안일로 인한 소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소리는 패턴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이 부부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통제 불가능한 격렬한 몸부림이나 억눌린 신음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호와 유리는 그들만의 비밀에 너무나 깊이 중독된 나머지 자신들의 쾌락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벽을 넘어 주변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특히 만호는 유리를 더욱 강하게 지배하고자 했고 유리는 그 지배 속에서 숨 막히는 해방감을 갈망했기에 그들의 행위는 점점 더 대담하고 소란스러워졌다. 결국 1404호와 1604호 주민들은 더 이상 이 음란한 소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의 조용하고 품위 있는 생활 공간이 낯선 격정의 소리로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주민들은 회의를 소집했고 동대표 회장이 주도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주민들은 1504호에서 나는 소리가 명백히 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비명과 신음이며 이는 아파트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 주민은 소음이 가장 심한 새벽 시간에 스마트폰을 벽에 대고 그 소리를 고스란히 녹음했다. 녹음 파일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소리는 너무나 명백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파국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다. 만호는 언제나처럼 유리의 호출을 받고 1504호에 올라와 있었다. 그들의 몸은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다. 유리는 만호에게 정복당하는 순간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해방감에 취해 있었다. 그 순간 만호가 유리의 입을 틀어막지 못할 정도로 격정적인 신음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두꺼운 벽을 뚫고 복도를 따라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격렬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1504호 안에 계십니까? 관리실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두 사람은 얼음처럼 굳었다. 쾌락의 정점에 있던 그들의 세계가 단 한 번의 강렬한 노크 소리로 산산조각 났다. 유리는 경악과 공포에 질려 만호의 품에서 몸을 떼어냈다. 만호 역시 상황을 직감했지만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는 흐트러진 유니폼을 정리하고 유리를 바라보았다. 유리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이미 만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었다. 나가요. 숨어요. 빨리. 유리는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다. 문 밖의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었다.
문 안 여시면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유리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관리소장 김만호의 직속 상사를 필두로 아파트 동대표 회장과 천사 백사호, 천육 백사호 등 몇몇 주민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관리소장은 만호가 안에 있는 것을 보자마자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동대표 회장은 표정 없는 얼굴로 휴대폰을 틀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사모님, 저희가 이틀 밤낮으로 이 소음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사치스러운 평화 뒤에서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유리의 핸드폰이 거실 바닥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유리는 더욱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만호를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이 사람이, 이 경비 아저씨가 자꾸 억지로, 제가 거부했는데도 자꾸 올라와서. 그녀는 자신이 늘 만호를 멸시했던 상류층 여성의 갑옷으로 다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비천한 경비원의 강압적인 침입으로 덮어씌우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에는 만호와 격정을 나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연극적이었다. 게다가 동대표 회장의 휴대폰에서는 방금 녹음한 유리가 자발적으로 내뱉은 격렬한 신음과 만호의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소음은 쾌락의 증거였고 동시에 그녀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가장 잔인한 증거였다. 유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녀의 오만함과 위선이 그 순간 모든 이들 앞에서 발가벗겨졌다. 만호는 유리의 비겁한 변명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복수심이나 쾌락이 아닌 깊은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리가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이 관계를 통해 얻으려 했던 정복은 이미 유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만호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관리소장에게 다가섰다. 소장님,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사모님을 협박하고 유혹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는 유리의 비겁함에 동조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죄를 짊어지는 마지막 남자다운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는 1504호를 나섰다. 복도에는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유리의 히스테리컬한 울음소리, 그리고 남편의 전화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만호의 등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 파괴적인 게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 허무했다. 1504호 거실에 파국을 남긴 김만호 씨는 경비실로 돌아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쾌락과 복수라는 질긴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난 자의 해방감 같은 것이 감돌았다. 그는 조용히 관리실 구석의 작은 책상에 앉아 얇은 종이에 사직서를 썼다. 내용은 단출했다.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부로 사직합니다. 경비 김만호. 그는 경비 유니폼을 단정하게 벗어 잘 개어 놓았고 무전기와 열쇠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관리소장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 하나를 남기고 그는 새벽의 어둠 속으로 홀로 사라졌다. 그의 퇴장은 그가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의 삶처럼 조용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짊어졌고 도망치지 않았다. 그것이 잃어버린 남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반면 1504호에 남겨진 한유리 여사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만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비겁한 행동이 오히려 그녀의 몰락을 가속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거짓말과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녹음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아내를 보호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남편은 즉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이혼 과정은 상류층답게 냉혹하고 효율적이었다. 남편은 유리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녹음 파일과 주민들의 증언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유리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품위와 지위가 그녀를 처벌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유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은 위자료 한 푼 주지 않으려 했고, 호화로운 1504호 아파트 명의는 물론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탱하던 모든 재산이 남편의 소유였음이 밝혀졌다. 가장 잔인한 형벌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박탈당한 것이었다. 법원은 유리의 부도덕한 행위와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그녀에게 아이들을 만날 기회조차 거의 허락하지 않았다. 유리가 남편에게 소리치고 매달렸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낯선 추악한 벌레를 보듯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우아하고 아름다운 한유리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비원과 불륜을 저지른 타락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채 그녀가 한때 지배하고 멸시했던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내쫓겼다. 그녀의 몰락은 매우 극적이었다. 며칠 후 유리는 1504호에서 쫓겨나듯이 짐을 쌌다. 더 헤리티지의 모든 경비원과 주민들은 그녀를 냉랭하게 외면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호를 향해 턱으로 지시하던 그 오만했던 여자는 이제 몇 개의 트렁크를 끌고 홀로 쓸쓸하게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은 사라지고 깊은 수치심과 절망에 짓눌린 나약한 여성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잃은 것은 돈과 집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 사회적 신분, 그리고 미래를 잃었다. 김만호 씨는 다시 고시원의 좁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실업자가 되었고 미래는 여전히 암울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멸시당했던 그 여인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고 그녀의 화려한 성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복수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달콤하지 않았다. 만호는 담배 연기 속에서 1504호에서의 격정적인 밤들을 되돌아보았다. 그것은 사랑도 관계도 아닌 오로지 권력의 역정과 원초적인 욕망의 분출이었다. 그의 마음에는 승리감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파괴의 잔해와 더 깊은 고독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했지만 그 대가로 한 여성의 삶 전체를 파괴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파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허무함만이 그를 짓눌렀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주가 흘렀다. 김만호 씨는 다시 실업자의 신세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은 오히려 이전보다 가벼워진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경비원이라는 굴레나 1504호 한유리의 멸시 아래 놓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유는 뼈아픈 고독과 허무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만호는 아침마다 고시원 근처의 작은 슈퍼마켓을 찾아 값싼 식료품을 샀다. 그의 일과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비루했지만 그는 적어도 그 비루함 속에서 스스로 주인이 된 기분을 느꼈다.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으려 했던 그의 복수는 이제 싸늘한 재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만호는 슈퍼마켓 한쪽의 라면 코너에서 낯익은 실루엣을 발견했다. 그녀는 초라하고 얇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예전의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만호는 순간 숨을 멈췄다. 한유리 여사였다. 한때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을 걸치고 더 헤리티지의 여왕처럼 군림했던 그녀는 이제 가장 저렴한 봉지라면 몇 개를 카트에 담고 있었다. 유리는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고 동전을 손가락으로 헤아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라면값에 맞추는 듯했다. 만호는 이 충격적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배숙했고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지쳐버린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그녀가 잃은 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잔혹했는지 만호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유리는 계산을 마치고 슈퍼마켓 문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만호가 숨어있던 통로 모퉁이를 지나치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기 속에서 충돌했다. 만호는 피하지 않았다. 유리의 눈동자는 순간적으로 증오, 수치심, 그리고 과거의 격렬한 기억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만호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호 역시 침묵했다. 그들의 침묵은 수많은 비명과 속삭임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금지된 관계가 남긴 모든 잔혹한 결과를 압축한 침묵이었다. 만호의 눈빛에는 자신이 성공적으로 복수했음에 대한 미세한 후련함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의 처참한 몰락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신이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혐오감이 뒤섞여 있었다. 유리는 만호에게서 고개를 돌리지도 그렇다고 말을 걸지도 않은 채 그저 그 자리에서 굳어진 채 몇 초 동안 만호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급히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만호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결국 복수를 완성했다. 한율이라는 오만한 여성의 삶을 뿌리째 뽑아버렸고 그녀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처박았다. 그는 한때 자신이 멸시받았던 만큼 그녀에게도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만호는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고 심지어 진정한 정복도 아니었다. 그것은 만호 자신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확인하기 위해 한 여성을 도구로 사용하여 벌인 파괴적인 불장난에 불과했다. 만호는 슈퍼마켓 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터벅거렸다. 그는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했고 권력의 역전을 이뤘지만 결국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쾌감을 얻었지만 그 쾌락은 오래된 필름처럼 잘못된 기억으로만 남았다. 한유리는 모든 것을 잃었고 만호는 잃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인간으로서의 윤리적 평화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는 권력의 유형에 대해 생각했다. 돈과 지위라는 보이는 권력 유리가 가졌던 것과 본능적이고 성적인 매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 만호가 잠시 소유했던 것. 이 두 권력이 충돌했을 때 둘 다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만호는 텅 빈 가슴을 안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다. 그는 이제 안다. 자신이 쟁취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단지 두 삶의 비극적인 파멸이라는 것을.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 깊은 허무와 고독에 빠져들었다. 김만호 씨와 한유리 여사의 금지된 사랑과 파괴적인 복수극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던지는 권력, 복수, 그리고 허무라는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관계에서 누가 더 큰 피해자였는지 아니면 둘 모두가 파괴자였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최종적인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중년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깊은 성찰을 담은 심리극을 계속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